안녕하세요. 마야 달력에서 가장 긴 날은 13시간, 가장 짧은 날은 11시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긴 날은 12시간 55분, 그리고 가장 짧은 날은 11시간 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마야의 시간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서 의아한 점은 12시간 55분이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장 긴 날의 길이가 아니라 수단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르샤바의 자이들러 박사는 이 시간 계산이 열대 아틀란티스에서 유래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의 고고학자 아서 포스난스키는 티아우 아나코의 미완성 태양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곳의 건설이 기원전 9550년경에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날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사이스의 사제들은 솔론에게 아틀란티스가 기원전 9560년에 멸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련 과학의 희게 마이스터 말에 따르자면 아틀란티스의 침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 빙하시대의 종식, 걸프 스트림의 출현 및 아틀란티스의 침몰은 약 기원전 1만 년 전에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모든 과학자가 아틀란티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자는 아틀란티스를 지중해, 스페인 또는 독일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플라톤과 이집트 학자들이 대서양의 헤라클레스 기둥 앞에 두었던 그 아틀란티스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제들은 솔론에게 아틀란티스로 항해하려면 지브롤터 해협의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통과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거기까지의 거리는 결코 명시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장도 있었는데 플래닛 X, 니비르 슬로우모션 종말의 날 5장에서는 아틀란티스가 현대 남극 대륙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밑바닥, 다시 말하자면 바다의 지리적 밑바닥으로 회전하거나 침몰한 다음 얼어붙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틀란티스라는 곳은 더 이상 고대 방문객이 접근할 수 없거나 사람들을 환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파괴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조차도 남극 대륙으로 여행하고 그러한 남극 대륙을 가로질러 여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술이 있던 고대인들은 가능했을 것이지만 이전의 고대 사람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동안에 영국의 한 소식통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잃어버린 아틀란티스는 아일랜드라는 그러한 새로운 이론이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하품 나올 지경이었지만 저는 수십 년간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남극일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이집트 섹션에서 계단에 눈에 띄지 않게 전시되었던 조각된 디자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태블릿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이 바로 그 유명한 덴데라 조디악이란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은 이집트의 덴데라 사원 현관 천장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르로랭이 1823년에 프랑스로 가져왔던 것이죠. 여러 세대에 걸쳐 덴데라 달력은 과학에 있어서 당혹스러울 만큼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도대 별자리는 나선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상징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레오는 춘분점에 있습니다. 춘분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이것은 기원전 1만 950년에서 8800년 사이의 날짜, 즉 아틀란티스 대참사가 발생한 기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덴데라의 황도대는 이집트에서 유래되었지만 먼 옛날의 사건, 즉 아틀란티스의 종말과 새로운 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새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샤르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는데 레오와 같은 특정 별자리가
춘분과 일찰대를 알아내려는 데 있어서 문제는 별자리 자체의 길이가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성술적 기호는 모두 30도였지만 하늘의 실제 별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전쟁과 지질학적 재앙의 위험으로부터 문명의 산물을 아주 오랜 동안 보존을 하려면 지하 대피소보다 더 효과적인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틀란티스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행성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은 페이지들이 시간의 손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진보된 문명을 파괴했던 그런 거대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야만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서야 신의 사자에 의해서 재활된 사람들은 다시 원시 상태에서 일어났고 우리 자신이 유래한 고대 역사의 국가를 낳았습니다. 태양의 아이들의 비밀 공동체는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과학을 통해서 특히 아시아에서 광대한 터널 네트워크를 발굴했습니다. 고립은 이 식민지의 영원한 법칙이었습니다. 철학자, 과학자, 시인, 예술가, 종교신자, 작가, 음악가 등은 자신의 활동을 추구할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군인의 부츠 밟는 소리나 시장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철학자들을 이기심을 가진 존재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과 지혜를 서로 공유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초연함은 보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이라 해도 법보다는 주먹의 법칙이 칼리굴라 시대만큼 강력하지 않은가요? 아마도 주먹은 기술적인 갑옷을 입게 되면서 현대에 와서 점점 더 끔찍해질지도 모릅니다. 눈 덮인 상등성이 사이에 비밀스러운 궤우에서 길을 잃거나 산속 지하묘지에 숨어있는 그러한 인류의 오래전 형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지의 현실에 대한 징후는 인도, 미국, 티베트, 러시아, 몽골, 그리고 세계의 다른 지역과 같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보고들은 지난 5천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오랜 동안 다양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장식이 되었었지만 거기에는 바로 진실의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1920년대 상하이 신문에 라오친 박사가 중앙아시아의 유토피아로의 여행에 대한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힐튼의 잃어버린 지평소보다 앞선 그의 이야기에서 당시 외과인은 네팔 요기와 함께 티베트 고원으로 가는 위험한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황량한 산악 지역에서 두 순례자는 강한 북풍으로부터 보호되고 주변 지역보다 훨씬 더 따뜻한 당시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신비한 기후에 숨겨진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친 박사는 샴발라의 탑과 그가 느꼈던 경이로운 실험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방문객은 그곳 계곡 주민들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먼 거리에서 수행된 텔레파시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가 계곡에서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금 호수와 모래만 있는 그곳 북부 샴발라에 대한 동양 전통에 따르자면 중앙아시아에는 한때 거대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는 섬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먼 옛날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헤아릴 수 없는 높이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강력한 포효와 함께 하늘을 불꽃의 혀로 가득 채운 타오르는 불덩이에 둘러싸여 금성의 불꽃의 군주인 불의 아들들의 전차가 공중 공간을 가로질러 번쩍였습니다. 전차는 멈춰서서 고비의 가슴에 미소를 지으면서 누워있던 흰 섬 위를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베리아 퉁구스카에서 일어난 어느 우주선 추락 사고를 둘러싼 그런 논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논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산스크리트 전통을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티베트와 몽골의 민속과 노래에서 샴발라는 최고의 현실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레벨까지 높여졌습니다. 니콜라스 레이히는 중앙아시아를 탐험하는 동안에 샴발라의 새 전초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흰색 국경의 초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라마교에서 샴발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샴발라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샴발라의 지상 동료를 만나고 인류를 위해서 귀중한 선물과 놀라운 유물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그곳을 방문했던 레이리에게 말했던 티베트 승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마 데 코로스는 티베트의 불교 전통을 조사한 후 샴발라 땅을 가리키길 시르다리아 강 너머 북위 45도에서 50도 사이에 그곳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출판했던 17세기 지도에 바로 샴발라 국가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븐 카셀라 신부 등 중앙아시아의 초기 예수의 여행자들은 쉔발라라고 부르는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존재를 기록했던 것이죠. 탐험가 프루제발스키 대령과 프랑케 박사는 저서에서 샴발라를 언급했습니다. 그린베달 교수가 번역한 고대 티베터 책인 샴발라로 가는 길은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그러나 지리적 포인터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고대 및 현대의 장소와 수도원의 이름을 철저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지리적인 표시는 두 가지 이유로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샴발라 식민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호자의 인도지 활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샴발라 식민지가 어디에 있는지 결코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동양 문학과 민속에서 이러한 운둔처에 대한 언급은 다양한 지역의 공동체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 주제를 연구한 뒤 히말라야에서 잠정적인 메모를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있어 샴발라라는 이름은 고비 사막의 백색의 섬, 아시아와 다른 곳에 있는 숨겨진 계곡과 지하 묘지,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곳을 포함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도교의 창시하였던 노자는 서쪽의 여신 서왕모의 거처를 찾아 나선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도교 전통에 따르자면 서쪽 여신은 수천 년 전에 필멸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성해진 이후로 쿤룬 산맥으로 물러났습니다. 승려들은 이 산맥에 안내자 없이는 여행자들이 스스로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계곡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계곡은 천재들의 모임을 주재하는 바로 서왕모의 집이었으며 이들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리히 원정대가 쿤룬의 끝인 카라코람 상공에서 이상한 항공기를 목격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상한 원반은 시내 비행장이나 시내 우주 비행장에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 제카리아 시친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서 묘사했던 두아트, 즉 수컷 고양이처럼 생긴 그런 수송수단이 이그드라시를 향해 출발하거나 황금 기둥을 오르내리는 숨겨진 장소 또는 북쪽 항구가 현대 알타이 산맥 근처에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고대의 여러 장면들이 끝나고 북쪽 너머의 우주의 나무, 그리스어로 하이퍼보레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두아트 수송항구는 오늘까지도 공항으로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UFO 중 일부는 이 비밀 장소인 샴발라에서 유래했을 것입니다.
몽골은 이 지구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곳이 일반적으로 다음 북극이 위치하게 될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아트 운송항구는 다음 북극 근처에서 물리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건설이 되었던 걸까요? 또는 아마도 곧 다시 일어날 전자기 빔의 고정 과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는 오랜 세월 전에 다른 모든 미스터리 중에서도 참으로 매혹적인 생각 중 하나인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르자면 비밀 커뮤니티의 주민들과 서로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은 보고되고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실은 더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이 없는 것은 그들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러한 고대 식민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던 피할 수 없는 비밀 유지 서약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트마는 호기심 많은 사람, 보물 사냥꾼 또는 회의론자에게 방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 과학의 소유자이자 시대 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멋지군 하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다양한 도서관과 많은 박물관들이 주기적으로 아리송하게도 무작위로 파괴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행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확실히 보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미스터리입니다. 게다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나갈 분은 다시 방문하셔서 저의 모든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모두 보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곳곳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그러든지 말든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